시골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집 마당에서 진돗개 태평이가 갑자기 날카롭게 지저댔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녀석이 이상하게 흥분한 모습이었죠. 마당 한가운데 앉아있던 태평이는 마치 무언가를 막으려는 듯 집 안을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짖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곧게 세운 채 마치 위험을 감지한 듯한 자세였어요. 그 순간 실내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태평이가 왜 저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평화로웠습니다. 길태 할아버지는 10여 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살아왔어요. 외로움이 점점 깊어질 무렵 도시의 한 서예 교실에서 영심 할머니를 만났죠. 두 사람 모두 배우자를 잃고 홀로 지내던 처지라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었어요. 길태는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 제법 넉넉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논 5마지기와 밭 2마지기, 그리고 마당이 딸린 기와집까지. 집 뒤편에는 작은 텃밭도 있어서 상추, 깻잎, 고추, 배추 같은 채소들을 기르고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고 가을이면 탐스러운 열매를 맺곤 했습니다. 두 딸은 모두 시집을 가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큰딸은 서울에서 공무원인 남편과 함께 살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작은 딸은 부산에서 사업하는 남편과 가정을 꾸렸습니다. 명절 때나 가끔 안부 전화를 할 뿐 평소엔 연락이 뜸했어요. 길태는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적막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죠. 영심은 도시에서 작은 아파트에 살며 연금으로 생활하던 중이었어요. 남편을 잃은 지 벌써 7년이 흘렀고 자녀가 없던 터라 더욱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작은 적금과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 공허함은 커져갔어요. 서예를 배우며 시간을 보내던 중 길태를 만난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서예 교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글씨를 참 잘 쓰시네요. 영심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길태의 붓글씨는 힘이 있으면서도 단정했어요. 아니에요. 아직 배우는 중이라서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같이 배워보자고 했는데 그때는 바빠서 못했거든요. 이제서야 시간이 나서 배우고 있습니다. 길태가 겸손하게 대답했죠.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야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수업이 끝나면 함께 차 한 잔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길태는 시골 생활의 여유로움을 이야기했고 영심은 도시 생활의 편리함을 말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지만 외로움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길태는 영심에게 자신의 텃밭에서 기른 채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영심은 도시에서 즐겨 다니던 문화센터나 백화점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예 교실 밖에서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근처 찻집에서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길태는 영심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고 영심은 길태의 진실한 마음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같이 살까요? 몇 달 후 길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지겹고 넓은 집에서 함께 지내면 서로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 생활이 답답하시지 않나요? 영심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사실 아파트 생활이 좀 답답했어요.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도시의 답답한 아파트보다는 시골의 넓은 집과 마당이 있는 곳이 훨씬 좋았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영심은 자신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시골로 이사했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이삿짐차 한 대면 충분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길태는 마당에서 기르던 진돗개 태평이를 영심에게 소개했어요. 이 녀석이 태평이야. 아내가 죽기 전에 키우던 개인데 지금은 내 유일한 친구지. 이름도 아내가 지어준 거야. 평안하게 살라는 뜻에서 태평이라고 했어. 태평이는 처음엔 영심을 경계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것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영심이 매일 밥을 주고 이름을 불러주자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받아들였어요. 태평이는 영리한 개였습니다. 길태의 감정 변화도 잘 알아챘고 집 주변에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영심은 요리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길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며 김치볶음밥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죠. 특히 소고기 국밥은 길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국밥은 처음 먹어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길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영심은 국밥 끓이는 법을 어머니에게 배웠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길태도 마당에서 기른 상추, 깻잎, 고추 같은 채소를 따다 주고 가끔 시장에서 좋은 고기를 사다가 영심과 함께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이면 마당에 평상을 놓고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길태는 젊은 시절 농사짓던 이야기를, 영심은 도시에서 살았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태평이는 두 사람 곁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가끔 길태의 손을 하차주기도 하고 영심이 음식을 만들 때면 부엌 앞에 앉아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이렇게 평화로운 게 꿈만 같네요. 영심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렇게 편안한 건 오랜만이야. 길태도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영심은 점점 더 확실한 관계를 원했고 길태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어요.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온도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심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길태 씨, 우리 혼인신고하는 게 어떨까요? 영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함께 산 지 벌써 6개월이 지났고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거든요. 길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게 말이야. 길태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지금처럼 지내도 충분히 좋은데 말이야. 영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럼 저는 언제까지 그냥 같이 사는 사람으로만 남아있어야 하나요?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싶어요.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요. 떳떳하다니, 지금도 충분히 떳떳하잖아. 우리 나이에 무슨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 길태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 길태에게는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자신의 재산 일부가 영심에게도 상속권이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두 딸에게 물려줄 재산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영심을 사랑하고 아꼈지만 자식들에 대한 책임감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내 딸들한테 줄 재산이 줄어들잖아. 길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어. 영심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자신이 길태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냥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람일 뿐인가요? 영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우리 나이에 혼인신고가 그렇게 중요한가? 길태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태평이는 두 사람의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불안해했어요. 평상시보다 더 자주 짖었고 밤새 집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영심은 예전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지 않았고 길태도 어색해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예전처럼 즐거운 대화는 사라졌어요. 영심은 음식을 차려놓고도 먼저 먹기 시작했고 길태는 혼자 뒤늦게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고마워요. 길태가 식사 후에 말했지만 영심은 그냥 그릇만 치우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영심은 길태와 대화를 피했고 길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보내던 저녁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영심은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길태는 혼자 마당에 앉아 태평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태평아, 나는 뭘 잘못한 걸까? 길태가 태평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태평이는 길태의 무릎에 턱을 괴고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한편 영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성급했나 싶기도 하고 길태의 입장도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식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떳떳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영심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두 사람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영심은 길태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길태는 영심이 너무 고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게 되었습니다. 태평이만이 두 사람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두 사람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지 못해 우울해했고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끔 영심이 혼자 울고 있을 때는 방문 앞에 앉아서 낑낑거렸고 길태가 마당에서 혼자 술을 마실 때는 옆에 붙어서 지켜보았어요. 이렇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서로의 벽을 허물지 못한 채 각자의 고집 속에 갇혀버린 것이었어요. 갈등이 깊어진 지 열흘째 되는 날, 영심은 이른 아침에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좀 다녀올게요. 영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들렸어요. 길태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여전했거든요. 영심이 집을 나선 후 길태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태평이는 평상시와 달리 계속 불안해하며 집 안팎을 서성거렸습니다. 길태는 태평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태평이도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오가 다가올 무렵 길태는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영심이 해주던 일이었지만 영심이 나간 상황에서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영심이 끓여놓은 소고기 국물이 남아 있었어요. 길태가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 국밥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직접 만들어 보자. 길태는 혼잣말을 하며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국물을 다시 끓이고 밥을 준비하고 김치와 깍두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요리를 하니 서툴렀지만 그래도 제법 그럴듯한 국밥이 완성되었어요. 길태는 뜨거운 국밥을 식탁에 올려놓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역시 소고기 국밥이 최고야. 혼자 중얼거리며 첫 숟가락을 떠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태평이가 부엌에서 뛰어나와 식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태평아. 왜 그래? 길태가 놀라며 말했지만 태평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앞발로 식탁 모서리를 밀어내며 국밥 그릇을 엎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탁 위로 쏟아지고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이놈이 미쳤나? 왜 이래? 길태는 화를 내며 태평이를 꾸짖었습니다. 처음 보는 태평이의 격한 행동에 당황스러웠어요. 평소 얌전하고 말 잘 듣던 태평이가 이런 행동을 하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태평이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계속 지저대며 길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길태는 그저 태평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상하게 구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이게 뭐야? 길태는 쏟아진 국물과 깨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흘러 끈적끈적해졌고 그릇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청소하기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태평이는 길태가 청소하는 동안에도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바닥에 쏟아진 국물 냄새를 맡기도 하고 길태 주변을 빙빙 돌기도 했어요. 평상시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들이었습니다. 길태는 청소를 마치고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다행히 국물이 조금 남아 있어서 간단하게나마 다시 국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태평이 때문에 고생이네. 투덜거리면서도 다시 국밥을 끓였어요. 이번에는 태평이를 마당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너는 밖에 있어. 또 이상한 짓 하면 안 되니까. 태평이는 문 밖에서 계속 짖었지만 길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시 만든 국밥을 식탁에 올려놓고 길태는 조심스럽게 첫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그럭저럭 먹을만하네. 하지만 뭔가 맛이 이상했어요. 평소 영심이 끓여준 국밥과는 다른 쓴맛이 났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그런가? 길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몇 숟가락 더 먹다가 길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속이 약간 메스꺼웠고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늘 몸이 좀 안 좋나? 혼잣말을 하며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그때 문득 부엌 싱크대 아래쪽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궁금해서 다가가 보니 작은 약봉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길태는 그 봉지를 주워들었어요. 봉지 안에는 자신이 평소 복용하는 당뇨약과 비슷하게 생긴 하얀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길태는 약봉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히 자신의 당뇨약과는 다른 약이었습니다. 모양도 조금 달랐고 크기도 달랐어요. 더군다나 자신은 약을 부엌에 보관하지 않았거든요. 평소 약은 안방 서랍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약을 여기에? 길태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쳐갔어요. 혹시 누군가 자신의 음식에 이상한 약을 넣은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자신과 영신뿐이었습니다. 길태는 약봉지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갑자기 태평이의 이상한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태평이가 국밥 그릇을 엎어버린 것, 계속 불안해하며 지저댄 것. 혹시 태평이가 뭔가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 설마 그런 일이? 길태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영심이 시장에 나간 것도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갔고 언제 돌아온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길태는 약봉지를 식탁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자신의 오해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태평이가 여전히 짖고 있었어요. 길태는 문을 열어
태평이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태평아, 너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야? 태평이는 길태를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길태는 태평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고마워, 태평아. 내가 날 지켜준 거구나. 이제야 태평이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이는 위험을 감지하고 자신을 구해준 것이었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영심이 돌아왔습니다. 시장에서 산 채소와 과일을 들고 들어온 영심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다녀왔어요. 간단히 인사하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길태는 영심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말로 영심이 그런 일을 했을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영심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길태는 거실에 앉아 복잡한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봤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요리하는 영심의 모습이 과연 진짜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점심에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의도된 일이었을까? 길태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어요. 태평이는 길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가끔 영심이 있는 부엌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고 평소보다 예민한 반응을 보였어요. 길태는 태평이의 이런 행동을 보며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위험을 감지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저녁 준비됐어요. 영심이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나물 몇 가지가 상에 올라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정성스러운 저녁상이었습니다. 길태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어요. 영심도 맞은편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식사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눈치만 보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뭘 사왔어요? 길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어요. 별거 없어요. 채소 몇 가지랑 과일 좀 샀죠. 영심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길태는 영심의 답변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며 오늘 특별히 싸게 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는데 말이에요. 혹시 약국에도 들렸어요? 길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영심의 손이 순간 멈췄어요. 약국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목소리에 약간의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냥요. 제 당뇨약이 떨어져 가는 것 같아서요. 길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영심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나중에 같이 가서 사면 되잖아요. 영심이 다시 평상시 목소리로 돌아왔지만 길태는 처음 순간의 당황한 표정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길태는 산책을 하겠다며 태평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은 마을 약국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영심이 정말로 약국에 들렸는지 확인해 보려는 마음이었어요. 마을 약국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길태는 태평이와 함께 천천히 걸어갔어요.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조용했습니다. 약국에 도착하니 다행히 아직 문을 열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길태 어르신. 약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랫동안 단골이었던 터라 서로 잘 아는 사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제 당뇨약 좀 받으러 왔는데요. 길태가 말했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약사가 선반에서 약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낮에 댁 부인분이 다녀가셨더라고요. 길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인이요? 뭘 사러 왔다고 하던가요? 특별한 약을 찾으시더라고요. 잠들게 하는 약 말이에요. 불면증이 심하다고 하시면서요. 약사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길태는 충격을 받았어요. 영심이 수면제를 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 몰래 말이에요. 수면제요? 네, 그런데 처방전이 없으면 강한 건 못 드리고 일반 의약품으로 나온 가벼운 것만 드렸어요. 그것도 많이 드리면 안 되니까 조금만요. 길태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이미 충분히 확인한 것 같았거든요. 당뇨약을 받아들고 약국을 나섰습니다. 태평이는 길태의 변화된 기분을 눈치채고 조용히 따라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영심이 정말로 자신의 음식에 수면제를 넣으려 했던 것이 분명해졌어요. 하지만 왜 그런 일을 하려 했을까? 자신을 해치려는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영심은 이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길태는 거실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평이는 길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지켜주겠다는 듯이 말이에요. 태평아,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길태가 태평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태평이는 길태의 손을 하차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날 밤 길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심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태평이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영심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태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서 태평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영심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고 아침 준비를 하며 길태를 슬금슬금 살펴봤습니다. 혹시 자신의 일이 들통났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 드세요. 영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길태는 식탁에 앉았지만 음식을 먹기 전에 영심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영심 씨, 어제 약국에 갔다 왔죠? 영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약국이요? 저는 안 갔는데요. 약사가 직접 얘기해 주더라고요. 수면제를 사갔다고 말이에요. 길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영심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건 왜 그런 짓을 하려 했어요? 길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영심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영심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길태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지만 영심의 마음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태평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불안해하며 낑낑거렸어요. 처음엔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영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조금은 절박했으면 했고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지길 바랐을 뿐이에요. 길태는 영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절박하다니 무슨 뜻이에요? 혼인신고 얘기할 때 당신 반응을 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싶었어요. 영심이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람일 뿐이더라고요. 딸들한테 줄 재산이 줄어든다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길태는 그때서야 영심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말이 영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길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하지만 정말 해치려는 건 아니었어요.
영심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좀 아프면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을까 해서요. 나를 필요로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싶었어요. 영심의 설명을 들으며 길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영심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 마음 밑바닥에는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길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영심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생각도 안 할게요. 제발. 태평이가 영심 앞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어요. 영심을 경계하던 태평이였지만 지금은 그녀의 진심 어린 참회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길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심을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영심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영심 씨. 길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당신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요. 혼인신고 문제로 그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어요. 영심이 고개를 들어 길태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사실 나도 겁이 났어요. 길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딸들이 뭐라고 할까?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들이 앞섰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신 마음이었는데 그걸 놓쳤네요. 길태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나도 당신 없인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태평이가 그 국밥을 엎어버렸을 때 만약 내가 그걸 다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영심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후회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태평이가 날 구해준 거예요. 길태가 태평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영심도 태평이를 바라봤어요. 태평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평이는 영심의 손을 살짝 하차주었습니다. 마치 용서한다는 뜻처럼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해요, 영심 씨. 길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말해요. 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영심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영심은 왜 혼인신고를 원했는지, 길태는 왜 망설였는지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나는 당신과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싶었어요. 영심이 말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나는 딸들 걱정도 있었지만 사실 또 다른 이별을 겪을까봐 무서웠어요. 길태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아내를 잃었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혼인신고를 하면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건데 또 잃게 되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영심은 길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남편을 잃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영심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고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길태가 영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태평이는 두 사람 곁에서 평화롭게 누워 있었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다시 안정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영심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길태도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함께 편안하게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맛있네요. 길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손이 좀 떨려서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심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앞으로 우리 서로를 더 아껴요. 길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이도요. 이 녀석이 우리 집의 수호신이에요. 태평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는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집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은 태평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길태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쌓였던 긴장과 스트레스가 풀어지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영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으로 밤잠을 설쳤던 지난 며칠과는 달리 이제야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영심이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동안 길태는 마당에서 태평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태평이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경계심이 사라지고 평상시의 온순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태평아, 정말 고마워. 길태가 태평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태평이는 길태의 손에 몸을 맡기며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길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영심 씨, 오늘 함께 나갈 곳이 있어요. 길태가 말했습니다. 어디요? 영심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이에요. 유언장을 다시 써야겠어요. 영심은 깜짝 놀랐어요. 유언장이요? 갑자기 왜요? 당신과 함께 산 시간을 인정하고 싶어요. 혼인신고는 안 하더라도 당신이 받아야 할 몫은 있잖아요. 길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영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딸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알아서 설득할게요. 딸들도 이해할 거예요. 길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길태는 어젯밤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영심이 저지른 일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 마음 밑바닥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영심을 진정으로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는 길에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태평이도 함께 따라왔는데 평상시처럼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즐거워했습니다. 태평이가 정말 영리해요. 영심이 태평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위험을 감지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보니 태평이가 우리 집의 진짜 수호신이네요. 길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길태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영심에게도 남기도록 명시했어요. 물론 대부분은 여전히 두 딸에게 가도록 했지만 영심과 함께 산 시간을 인정하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영심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당신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길태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법무사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고 적절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요즘 이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태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영심 씨, 딸들한테 연락해서 우리 관계를 정식으로 알려야겠어요. 괜찮을까요? 영심이 불안해했어요. 처음엔 놀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이해할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할 테니까요. 그날 저녁 길태는 큰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큰딸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응, 너한테 얘기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아빠가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함께 사는 사람이요? 응,
영심 씨라고 하는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야. 아빠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데 이분이 와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 큰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행복함이 묻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아빠가 좋으시면 저희도 좋아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말씀하세요? 미안하다.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망설였어. 아빠, 저희는 아빠가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길태는 딸의 반응에 안도했어요. 작은 딸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했고 역시 이해해 주었습니다. 전화를 마친 후 길태는 영심에게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딸들이 다 이해해 줬어요. 언젠가 함께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영심은 정말 기뻤어요. 다행이에요. 저도 딸분들 뵙고 싶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태평이는 두 사람 사이에 누워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영심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부부잖아요. 길태가 대답했어요. 태평이도 우리를 인정해 준 것 같고요. 영심이 잠든 태평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태평이가 우리 관계의 증인이에요. 이 녀석이 우리를 지켜봐 줄 거예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못했던 속마음들을 모두 털어놓으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든 셈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졌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거든요. 길태는 영심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영심도 길태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태평이에 대한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기르는 게 정도로 여겼다면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게 되었어요. 태평이가 보여준 충성심과 영리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태평아, 이리 와. 길태가 태평이를 부르며 품에 안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걸 알아차렸니? 태평이는 길태의 품에서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어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심도 태평이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평아, 내가 잘못했어. 고마워. 영심이 태평이에게 특별히 맛있는 간식을 주며 말했습니다. 태평이는 영심의 손에서 간식을 받아 먹으며 이제는 경계심 없이 그녀를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오후 길태는 태평이와 함께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가장 무심코 지나쳤던 존재가 위기의 순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태평아, 내가 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나 봐. 길태가 태평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대할게. 태평이는 길태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개들도 사람의 감정을 잘 읽는다고 하는데 태평이는 특히 그런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태평이도 식탁 옆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특별한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이제 태평이는 단순히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 구성원이 되었거든요. 우리 이제 진짜 한 가족이네요. 영심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태평이까지 포함해서 세 식구예요. 길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평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는 듯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을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었어요. 며칠 후
길태의 큰딸이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놀러 왔어요. 영심을 만나보겠다고 미리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큰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얘들도 많이 컸네. 길태가 손자들을 보며 기뻐했어요. 영심은 처음 만나는 길태의 가족들 앞에서 많이 긴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심이라고 합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큰딸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영심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큰딸은 영심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큰딸이 영심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아버님 덕분에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영심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손자들은 태평이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태평이도 아이들을 좋아하는 듯 함께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할아버지,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태평이야. 할아버지의 소중한 친구지. 길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태평이가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야. 영심이 덧붙였습니다. 큰딸은 아버지와 영심, 그리고 태평이가 함께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아버지, 정말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큰딸이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희들이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 길태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가족들이 떠난 후 세 식구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었어요.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특히 태평이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이 깊어졌습니다. 태평아, 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어. 길태가 태평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태평이는 길태의 품에서 만족스럽게 눈을 감았어요. 자신이 이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길태는 영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영심 씨, 우리 혼인신고는 안 하기로 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부부잖아요. 그리고 태평이는 우리의 증인이고요. 맞아요. 종이 한 장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영심이 동의했습니다. 태평이가 우리 관계를 인정해 준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우리를 지켜봐 주고 있어요. 두 사람은 태평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평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영심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태평이까지 포함해서 완벽한 가족이에요. 길태가 대답했어요. 새 식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위기를 통해 더욱 돈독해진 관계, 그리고 태평이라는 소중한 가족 구성원을 새롭게 발견한 행복한 일상 말이에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고 대추나무에도 탐스러운 대추가 익어갔어요. 길태와 영심 그리고 태평이는 그동안의 시련을 완전히 극복하고 더욱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태평이는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아침마다 길태를 깨우고 영심이 요리할 때는 부엌 앞에서 지켜보며 저녁에는 두 사람과 함께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었죠. 태평아, 오늘도 고마워. 길태가 매일 아침 태평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태평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듯 짖었어요. 영심도 태평이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태평이 정말 영리해. 특별한 간식을 챙겨주며
정성껏 돌봤어요. 태평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생각이 항상 마음 한편에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마을 이장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길태 형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이장님. 무슨 일로 왔어요? 길태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실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우리 마을에 도둑이 들어서 골치가 아픈데 태평이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하룻밤만요. 길태는 잠시 고민했어요. 태평이를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이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마을 일이니 도와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태평이가 도둑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영심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 녀석이 정말 영리해요. 낯선 사람이 오면 바로 알아채거든요. 이장이 태평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길태는 태평이를 바라봤어요. 태평아, 마을을 지켜줄 수 있겠어? 태평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결국 태평이는 하룻밤 마을 순찰을 돕기로 했어요. 길태와 영심은 불안했지만 태평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로 도둑이 나타났어요. 태평이는 즉시 지저댔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도둑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태평이의 활약 덕분이었죠. 태평이가 정말 대단해요. 이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 덕분에 도둑을 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평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길태와 영심은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태평이 마을의 영웅이 됐네. 길태가 태평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태평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길태의 집을 구한 일, 그리고 마을 도둑을 잡은 일까지. 태평이는 이제 마을의 유명한 개가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태평이가 이렇게 영리한 줄 몰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우리 태평이는 특별해요. 길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몇 주 후 길태의 작은 딸도 가족들과 함께 집에 놀러 왔습니다. 큰딸이 영심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줘서 작은 딸도 궁금해했거든요. 아버지,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작은 딸이 길태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심 씨 덕분이야. 정말 좋은 분이야. 길태가 영심을 소개했어요. 작은 딸도 영심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영심의 따뜻한 성격과 아버지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태평이는 어디 있어요? 작은 딸의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태평이는 우리 집의 수호신이야. 길태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태평이를 불렀어요. 태평이가 나타나자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영리하게 생겼어요. 이 녀석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지켜주는 거야. 영심이 아이들에게 설명해줬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태평이도 특별한 자리에 앉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작은 딸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영심 씨도 있고 태평이도 있고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어. 길태가 만족스럽게 대답했어요. 가족들이 떠난 후 세 식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일상이었어요.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상 말이에요. 태평아, 넌 그냥 개가 아니야. 우리 집안의 수호신이야. 길태가 태평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평이는 길태의 말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어요. 정말 그래요. 태평이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영심도 태평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영심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태평이가 우리를 지켜줄 테니까요. 길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태평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가족을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혼인신고는 끝내 하지 않았지만 새 식구의 유대감은 그 어떤 법적 관계보다도 단단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쌓은 신뢰, 그리고 태평이라는 특별한 가족 구성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길태는 재산의 일부를 영심에게 유언장에 명시했고 함께 살아온 시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딸들이 이 관계를 인정하고 축복해 준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태평아, 이제 넌 우리 가족의 정식 일원이야. 길태가 태평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잘 부탁해. 태평이는 길태의 품에서 만족스럽게 눈을 감았어요. 자신이 이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길태, 영심, 그리고 태평이의 새로운 삶이 계속되었습니다.